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다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경건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바람직한 사회고 발전하는 사회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또 이제 서경석 선생님, 그다음에 이상희 선생님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현충일이고 어제 뭐가 있었냐면요. 어제 그 TV 조선에서 밤 10시에 건국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건국 전쟁 굉장히 보고 싶다고 언제 하냐고 마음 같아서 이제 모시고 극장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건국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에서 틀어주지 않나? 근데 제가 또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TV 조선에서 건국전쟁 그 방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어제 제가 TV 조선에 시사쇼 정치다 나갔는데 그때도 또 건국전쟁 방영한다고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야 엄마 10시에 건국전쟁 하니까 꼭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었고 저녁 먹고 그리고 집에 10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10시 다 돼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 마지막 부분 좀 보고 건국전쟁 시작하는 거를 봤는데 소파에서 잤어요, 그냥. 저는 지난번에 건국전쟁 보지 않았습니까? 건국전쟁 보다가 저는 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봤으면 더 좋았는데 어제 피곤했는지 눈 떠보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그 이승만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건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이 어느 정도 터전이 잡힌 상태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뭐 박근혜 대통령 되고 뭐 문재인 대통령 되고 이런 식의 대통령 하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다음 반항하는 사람들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승만이다. 나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뭐 이런저런 그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비판해야죠. 하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렸다. 남북으로 분단됐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고 그 비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됐었는데 호응을 얻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선물같이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의 역량으로는 통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도 통일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건국전쟁을 쭉 더 봤었어야 됐는데 한 번 더 봤어야 됐는데 그 자느라고 못 봤다. 그냥 아쉽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보셨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어제 건국전쟁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전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저때 조금만 더 이렇게 그 투자가 됐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그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너무 거칠다, 투박하다. 그 다음에 돈 없는 티가 나잖아요. 건국전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 뭐 건국전쟁 그 만드는데 2억인가 3억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돈 얼마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돈 결국은 뭐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값이 거의 전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국전쟁을 1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하나의 징표로 봐요. 저는 건국전쟁이라고 한 그 영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떻게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 대한민국 그 자부심 가질만 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그럼 이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 이승만이 만들었네.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뭐 영화가 있나? 없잖아요. 없고 오히려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국전쟁이라고 한 영화를 김덕영 감독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어? 한번 봐야지. 저부터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건국전쟁을 보니까 제가 책으로 읽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외에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깊이 있고 더 잘 만들어진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이번 올해와 같은 그 센세이션이 일어나기는 뭐 그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 건국전쟁 보니까 다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분위기로 쭉 가면은 이번 총선 잘 될 것이다 그 생각을 제가 그때 건국전쟁 보면서 그때 언제 봤더라? 한 2월 달쯤 봤던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근데 또 그 기세가 푹 꺾여가지고 지금 어제 뭐 국회의장 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생쇼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교토에 갔다 왔잖아요. 교토에 갔다 왔는데 교토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교토에만 있었어요. 그냥 호텔 한 번 옮기면서 뭐 오늘은 여기 가고 오늘은 여기 가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 교수님 이제 해설해 주시는 말씀 쭉 들으면서 그랬는데 교토가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랑 비견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경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개성 정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교토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나라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교토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깊이 있는 해설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교토가 굉장히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1000년이 넘은 저런 건물들이 저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불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교토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낡았다. 어디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교토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토대학을 가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교토대학이 일제시대 때는 고등학교였어요. 어떤 고등학교? 제3고등학교. 그 일제시대 때 넘버링 그 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제1고부터 해가지고 제8고등학교까지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들이 지금 뭐 제국대학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고등학교가 동경에 있는 제1고등학교, 교토에 있는 제3고등학교. 그런데 제가 읽은 소설책들 쭉 보면은 제3고등학교가 줄여가지고 3고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근사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제 3고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교토대학의 요시다 캠퍼스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그 이병주가 쓴 지리산이라고 한 소설책을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이규가 나오고 박태영이 나오는데 박태영은 천재고 이규는 수재거든요. 그런데 이규는 부잣집
그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이제 삼고에 유학을 가고 그 장인어른이 그 박태영의 그 재능을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자네도 이렇게 뭐 공산주의 이런 이념 사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학문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어쨌든 그 등불이 되라 이렇게 막 했는데 박태영은 너무 천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규는 교토에 이제 3고 나와가지고 동경대 간단 말이에요. 동경대 사학관과에 아마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3고에 이규가 그 다니고 있는데 박태영이 배 타고 일본을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토에 딱 와가지고 3고에 딱 와서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나는 하루 만에 이 3고등학교를 제3고를 다 졸업했다 뭐 스스로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박태영은 천재니까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의 그 구절 같은 것들이 그냥 눈에 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저 혼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교토대에 딱 가지 않았겠습니까? 딱 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고 교토대학이 그 굉장히 그 요시다 캠퍼스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 큰 고등학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큰가? 제가 숭실대 교수했었는데 숭실대보다도 훨씬 작더라고요. 그 요시다 캠퍼스가. 뭐 교토대 캠퍼스가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저는 교토대 정문 딱 들어와가지고 그 본관 건물을 딱 보는데 야 저거를 그 박태영이 봤었나 보다. 그럼 뭐 그런 느낌도 딱 들고 그러면서 박태영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학교를 갔다가 다 졸업한 거야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어쨌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토 가가지고 한 3, 40분 동안 저 혼자서 그냥 새벽에 아침 6시에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쭉 호텔까지 한 3km 됐는데 40분 정도 쭉 걸어가지고 이제 구글맵 켜가지고 이제 지도 이렇게 그 따라가지고 호텔까지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야 그때 이제 이규가 하숙했던 집이 뭐 이런 집에서 하숙했겠네 이렇게 거리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그랬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조선에 공부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선망했던 학교가 이런 교토대. 왜 동경대는 그건 관료를 만드는 학교니까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동경대 갔을 거고 학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교토대 갔을 거고 근데 제 취향에는 그 교토대가 맞고 삼고가 맞아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교토가 굉장히 오래된 그 도시이고 깨끗하고 그다음 깊이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 건물들이 이거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일본 역사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일본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가지고 뭐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랬던 아주 그냥 그러한 그 전통이 있는 도시다.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어떤 느낌을 팍 받았냐면 그래도 교토가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구나. 우리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낡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신문 기사가 떴어요. 그 PD님 그것 좀 올려주세요. 신문 기사가 딱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느냐.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197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3년까지 빨간색이 일본의 국민소득이고 파란색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인데 일본의 국민소득이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는 5만 413불, 5만 불을 넘었었어요. 5만 불을 넘었었는데 그 5만 불이 넘었던 나라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작년에는 그 3만 5,793달러. 그런데 대한민국은 3만 6,194달러.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뭐 관부 연락선 이런 책들을 딱 보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딱 그 관부 연락선 그 뭐 배를 갖다가 딱 시모노세키에 딱 내리자마자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일본 농촌은 이렇게 풍요롭구나.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구나. 산천도 나무도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딱 오는 배를 딱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이 이렇게 황량하구나. 그랬는데 저게 1970년부터 되어 있지만은 일제 시대 때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부터 저런 차이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쨌든 그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따라잡은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토에 딱 갔는데 제가 서울에서 뭐 여기 저희 사무실 강남역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방송 뭐 주로 광화문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서울보다 여기는 굉장히 좀 낡았네. 물론 동경하고 비교해야지 교토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 참 오래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한테 뭐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많네. 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강남의 밥값은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강남의 밥값은 미쳤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텔의 뷔페가 얼마입니까? 신라 호텔 같은데 뭐 조선 팰리스 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유명한 호텔의 뷔페 값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진짜 20만 원에서 만 원 빠진 19만 원. 뭐 워커힐 막 이런 데 19만 원도 더 넘는다고 그러대. 그런데 일본 가가지고 제가 밥을 먹어봤더니 요번에 사실은 뭐 교수님이 이렇게 쭉 가이드하고 그러시는 거라 식당들이 다 좋았어요. 그냥 그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보다는 한 그레이드가 하나 두 개 정도 더 높은 그러한 식당. 그래가지고 뭐 가이세키 비슷한 것도 나오고 뭐 좋은 음식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 게도 나오고 뭐 그다음 뭐 스시도 나오고 잘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뉴판을 이렇게 떠들어 봤어. 뭐 장어덮밥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한 5,000엔 하더라고요. 5,000엔. 근데 우리나라에서 5,000엔이면 지금 그냥 1,000원이 안 되잖아요. 1엔이 1,000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잡으면 되니까 5,000엔이라고 하면은 5만 원이 안 되는데 야, 이 정도 횟집이나 저기 일식집이나 장어집이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다음 게나 이런 거 코스로 먹는데 5만 원? 특히 강남에서는 야, 이게 교토가 싸네. 물론 동경은 아니에요. 동경은 아니고 교토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수교한 나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은 이승만이고 일본하고 수교한 사람은 박정희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배상금 적다. 이거 뭐 일본한테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북한 아직 배상금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면 뭐 필리핀 뭐 어디 뭐 이런 나라 들면서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배상금 받은 거 얼마 안 된다.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말이 되느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6년 동안이나 그 압제를 갖다가 받았는데 침략을 받았는데 정확한 횟수로 치면 한 35년 몇 개월 되겠죠. 35년 좀 안 되나? 그런데 뭐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나 일본군이 점령한 기간은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점령했던 기간이.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배상금을 그 나라들이 받아갔느냐? 잘못한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그다음 뭐 뒤로 뭐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갖다가 뭐 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 패전국의 식민지였다고요. 필리핀은 어디 식민지였습니까?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승전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패전한 나라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 간과하고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였으면 일본 놈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저도 뭐 그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중요한 건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터스가 위치가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첫 번째 그 생각을 갖다 하고요. 중요한 거는 돈을 갖다가 뭐 얼마를 갖다 많이 받고 뭐 적게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때 1965년에 한일 수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렸던 일본을 앞지른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이번에 뭐 그 동해에서 뭐 기름이 나올지도 모른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우디처럼 기름이 펑펑펑 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요. 5천만이라고 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열정이 녹아가지고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진짜 존경했던 그 사장님은 1년에 365일 출근했어요.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뭐 어쩌면은 지금 뭐 이 방송 보실지도 모르는데 그 제가 이 사장님한테 여쭤봤다니까요. 옛날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사장님이 그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달력을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달력을 갖다 딱 봤잖아요. 그러면 까만 매직 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빨간 날짜를 까만 매직으로 다 까맣게 쓴대요. 그러면서 1년에 365일을 매일매일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으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다 좋은데 진짜로 솔직하게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다 출근한 그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자기 기억으로는 7번이래.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365일을 출근했대.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루라도 쉬었던 날짜는 뺐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한 30년 동안 뭐 직장 생활을 했다고 치고 7년은 365일 출근했고 한 7년은 364일 출근했고 그 다음에 또 한 7년은 363일 정도 출근했다.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우리 그 삼촌들 뭐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일에 미쳐가지고 그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뭐 지금 젊은이들한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그 일을 갖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섰다.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수교가 됐어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달러였느냐? 108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였느냐? 928달러였어요. 928달러.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9배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3배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한 1억 5천만, 한 3배 정도 되나? 이 3배까지는 안 되나? 그런데 1965년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1인당이 아니고 전체 GDP가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3%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10분의 1이고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그 국력으로 봤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1인당 국민소득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전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 인구가 지금 뭐 한 1억, 한 1,000만 원, 2천 뭐 그 정도 되나? 어쨌든 그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965년도에 우리나라의 GDP는 일본의 3%밖에 안 됐고 1인당 GDP는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9분의 1이었는데 뭐 1964년인가 뭐 그때 또 어땠고 66년에 어땠고 대개 한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1988년도인가 제가 처음 외국 나갈 때 그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일본을 경유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경유해서 갔을 때 일본의 물가가 한국 물가의 거의 한 10배쯤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쭉 올라간 거 맞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잘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고 일본이 못해서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2012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1인당 GNP가 얼마였습니까? 26,800불. 일본 얼마였습니까? 5만 불. 2012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갔는데 일본은 푹 떨어져 가지고 5만 불짜리가 3만 5천 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거지.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 그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3만 1,000달러였어요. 일본은 4만 불이었어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4만 불 유지하다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는 3만 2천 불로 떨어졌는데 일본은 4만 불에서 3만 3천 불로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23년에 3만 3천 불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본은 3만 3천 불 그대로 유지했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그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P가 높았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이건 조금 통계가 다른 쪽 통계예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똑같으니까 2024년도 기준 그 숫자하고 조금 다른데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4,165달러, 일본은 33,138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인당 국민소득의 전 세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25등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27등으로 떨어졌고 2022, 23, 24는 31등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일본은 2020년도에는 23등, 21년도에 24등, 2022년도에 28등, 그 다음에 2023년에는 30등, 그 다음에 올해는 34등. 일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뭐 맨날 올라갑니까? 일본도 저렇게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지금 거꾸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쭉 우상향 아주 좋은 그래프를 갖다가 했는데 졸면 죽어요. 북한에서 좋으니까 진짜로 죽자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정말로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팍팍팍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지 이노베이션이 되고 개혁이 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아니었는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요 여러 가지 비판받을 만한 일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업적이 뭘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한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심어준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하고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런 마인드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정경유차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니까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될까?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불어넣어 준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승만, 박정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을 찾아봤어요. 1965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몇 달러라고 그랬습니까? 100달러라고 그랬어요. 108달러.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랑 똑같네. 그런데 북한은 그때 몇 달러였을까요? 제가 확인 못했는데 192달러 아니었을까? 민주당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지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요. 2020년, 21년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2024년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북한은 워낙 후진 나라라서 이게 산출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북한의 그 1인당 GNP가 추계인데 한 630불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는 650불 정도 돼요. 그러면 등수로 따지면은 2022년도에는 194개국 중에 184등,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90등 중에 190개국 중에 179등. 전 세계 꼴찌예요. 제 친구가 지금 우간다에서 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 한번 꼭 가봐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임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간다, 그래도 친구가 대사인데 우간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간다보다 못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물론 이제 1인당 GNP로 따졌을 때. 1965년도에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었을 것 같은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34,000불의 그 나라가 됐고, 북한은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600만 불은 고사하고 600불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고,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죽창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아, 북한의 죽창가는 어디서 많이 부르겠습니까? 북한에서 죽창가는 북한에서 많이 부르겠지. 아, 근데 죽창가를 갖다가 백날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쳐봐요. 북한에서 맨날 죽창가 이렇게 불러봤자 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북한? Are you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1인당 GNP 600불? 아, 이게 나라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re you from South Korea? 사우스 코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그 1인당 GNP가 높아? 무지무지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지금 일본 총리 누구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추세대로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석유도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석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이 마침 현충일이고 건국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교토 갔다 오고, 그런 와중에 1인당 GNP가 일본을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시 또 추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인당 GNP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확 꼬꾸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엔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저가 조금만 올라가도 일본은 금방 4만 불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금방 4만 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지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제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진짜 그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서 맘먹을 정도까지, 대등할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꼬꾸라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니까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원래 내일 이화영 부지사 드디어 판결이 나옵니다. 내일 드디어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는데, 내일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짜가 6월 4일 날 있었고요. 내일 7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11일, 14일, 10일, 11일, 14일. 다음 주에 3번 있어요. 다음 주에는 골고루 있어요. 그 위증교사가 10일이고요. 그 대장동은 또 11일 날 또 있고요. 공직선거법 14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18일도 있고 21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씩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시간 요 이화영 그 관련한 판결은 내일이나 내일 정도에 제가 그 정리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판결 나오는 거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태원 회장 관련해가지고 이혼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혼한 거죠. 뭐 이혼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게 최태원 회장이 2017년도에 이혼 조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소송을 시작한 게 2018년 2월 19일이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기 싫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 가정은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품고 내가 다 참을 테니까 이혼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노소영 관장이 뭐를 했느냐?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최태원과 노소영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2019년 12월 4일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혼하자라고 소송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혼 안 한다. 이거 나 이혼 사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다가 그래 이혼하자. 그럼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소장이 접수된 그 날짜가 실질적으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반소장이 언제 접수가 됐느냐? 2019년 12월 4일에 반소장이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019년 12월 4일에 두 사람은 이혼한 것으로 그 신분적으로 혼인 관계는 그때 실질적으로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4년 반 가까이 지리하게 다툼은 무슨 다툼이냐?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혼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냥 이혼한다. 그 서로 간에 이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얘를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냐. 요즘은요, 제가 이제 이혼 소송 몇 번 최근에 그냥 좀 해보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양육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내가 키워야 된다, 엄마가 키워야 된다, 무슨 소리냐, 아빠가 경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그 성을 갖다가 정씨를 갖다가 어떻게 김 씨한테 맡기느냐 이러면서 싸웠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네가 키워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 사이에 그 자녀들이 있지만 다 성인이니까 양육권 문제는 없고 결국 남은 건 뭐냐? 돈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반소가 접수가 되면서 원래 이 이혼 소송이 그 단독 재판부였다가 2020년에 합의부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다가 2년 한 3년 2020, 21, 22 한 3년 정도 그 1심을 갖다 끌어가지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판결이 반소할 때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위자료는 3억 그 다음에 SK 주식 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SK 주식의 42.29%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650만 주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항소심 판결 받은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산 분할이 665억이 나왔어요. 이게 공교로운 건지 뭐 판사가 일부러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 665억이면 그래서 왜 665억인가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갖다가 해봤는데, 최태원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한 2천억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이 2천억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 나누는 비율을 3분의 1하고 3분의 2, 노소영 관장을 3분의 1, 최태원 회장을 3분의 2 해가지고 2천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거의 666 뭐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기 그게 그 3분의 2, 그러니까 그 1000의 3분의 1이면 333이잖아요. 그럼 2000의 3분의 1이면 666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2천억보다 뭐 그 현금성 자산이 조금 적은 뭐 1900 몇십억이다. 이걸 갖다가 3분의 1로 나누면 665억 정도가 나오겠거니. 그래서 분할 비율을 3분의 1 대 33 대 66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위자료를 1억을 인정을 안 하고 2억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667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자료를 1억만 인정하니까 665에다가 1을 더하니까 66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 희한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거기에다가 거의 곱하기 20이 딱 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이혼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희영 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김희영 씨,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 김희영 씨가 1975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면은 49세인데, 옛날 대한민국 저희 같은 좀 올드한 사람들은 그냥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는다고 치면은 그 옛날 나이로 치면은 50살인 거죠. 만 나이로 치면은 뭐 48세 뭐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식 이름이 클로이 희영 킴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직함이 뭐냐면 제주도에 뭐 포도뮤지엄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저 못 가봤는데 거기에 총괄 디렉터고, 그 다음에 TNC 재단의 이사장이래요. 여기서 T는 누구일까요? 최태원이겠지. C는 누구일까요? 김희영 하면은 TNH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김희영 씨가 국적이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영어 이름은 뭐라고? 클로이라고. 그러니까 클로이 희영 킴이니까 이때 TNC에서 C는 클로이다. 그래서 TNC라고 한 재단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2017년도에 만들어져요. 2017년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때 2017년도에 이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게 2017년도인데, 그 즈음 해가지고 TNC라고 한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 TNC 재단에다가 자기 이름 들어갔으니까, T가 들어갔으니까 20억을 출연하고 2018년도에는 10억을 추가로 출연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다가 최태원 회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최태원 회장이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출연을 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정식 소송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TNC 재단의 이사장이 그 김희영 씨예요. 김희영 씨가 그 이사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을 언제 만났을까? 어쨌든 그 김희영 씨가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대요. 저기 남산 밑에 리라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되게 좋은 데인데, 저희 어렸을 때 리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노란색으로 뭐 유니폼 그 교복 입고 다니고 노란색 스쿨버스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기 되게 멋있는 학교구나, 좋은 학교구나 그랬는데, 그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때인 91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대학은 중국에서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뭐 중앙미술학원 이런 데를 갖다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도뮤지엄의 총괄 디렉터 역할도 하고, TNC 재단은 뭐 이런저런 좋은 일 많이 하는 데라고 하니까 거기 이사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대에서 석사과정, 뭐 조형예술대학원에 석사과정 다니다가 그만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연대 평생교육원 거기서 이제 MBA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그 김희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이 만난 거는 2008년 6월 이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08년 6월에 김희영 씨가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김희영 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02년생이래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결혼을 갖다가 했겠지. 그래서 2002년에 아들을 갖다가 하나 낳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 6월에 김희영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옥중 서신인가 이렇게 서신을 갖다가 노관장한테 보냈을 때 김희영 씨 보고 이혼하라고 한 게 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2008년 6월에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최태원 회장이랑 김희영 씨랑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2008년도 6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11월 달에 합의 이혼을 갖다가 해요. 합의 이혼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최태원 회장하고 사이에서 딸을 또 낳아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딸을 또 낳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관계가 뭐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그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어떻게 밝혀집니까?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 오픈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씨, 재벌 회장이 아니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무슨 뭐 최 회장 무슨 뭐 정 회장 뭐 누가 무슨 뭐 숨겨둔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끼리 그냥 수근수근 하는 건데,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에 최태원 회장이 공식적으로 빵 하고 터뜨리면서 나한테 딸이 있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뭐 부부 관계는 그거는 그 다음에 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노소영 관장은 뭐 당연히 그 이전부터 알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노소영 관장은 그 전에 충분히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그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보고 계속 이혼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2015년 12월 29일에 2016년을 며칠을 앞둔 그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부터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김희영 씨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그 드러난 거는요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PD님 그 SOVAC 그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 있거든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저게 2019년 5월 28일에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주관한 데가 아마 TNC 재단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TNC 재단인 것 같고, 여기에 김희영 씨가 거의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좀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저 자리였던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저 자리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대. 그 다음에 전부 사람만 관심이 있었대. 세상 문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목표가 됐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나도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소박이라고 하는 그건데 SOVAC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죠.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저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그 오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2018년도에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7년도에 TNC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2018년도 2월 달에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2018년도에 최 회장이 이 TNC 재단에다가 10억을 또 추가적으로 출연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그 소박 이거 뭐라고 한글로 뭐 있던데 제가 한글을 적어놓지 않고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에서부터 김희영 씨를 등장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2022년에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에 가면 제가 못 가본 것 같은데 뉴욕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이사회의 멤버가 돼요. 누가?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희영 씨가. 왜? 김희영 씨가 전공이 미술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 666억으로 퉁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좋은 판결 받았네라고 최태원 회장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24년 5월 30일에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판결이 딱 나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저는 굉장히 최태원 회장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영화 대사도 있지 않았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대사 있지 않았나? 변할 수 있는 거지. 사랑도 상할 수 있어요. 사랑도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항소심 판결 나온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또 이런저런 그 SK 수펙스에서도 이런저런 공표하면서 SK 임직원들한테 동요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잘못했느냐? 왜 노소용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그 패착을 돋는가? 왜 이렇게 스스로 위란을 자초했는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가만히 계셨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사리 가지고 블라우스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비행기 기내식이 6,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타지마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 같은 사람까지도 까맣게 잊었을 거를 왜 굳이 또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입방정에 오르게 만드나? 전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태원 회장도 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란을 갖다가 자초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회장이면 재벌 회장답게 좀 무게 있게 행동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결론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은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핵심은 현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혼 소송 이렇게 쭉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혼 소송 판결 받고 그 판결을 처리하는 이제 과정까지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그러면서 봤던 거는요. 뭐냐면은 재산 분할 해가지고 그 현금으로 그 재산 분할하는 게 그 재산 분할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낭패를 볼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집이 한 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집을 갖다가 그냥 반으로 나누자. 이게 나중에 훨씬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집을 갖다가 상대방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갖다가 그 감정해가지고 그 감정가액의 절반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갖다가 남편한테 다 주고 그 중에 절반이 10억을 현금으로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값이 막 벼락같이 올라가고 그럴 때에는 그거 괜찮아 보이네. 이 집이 20억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그 법에 따라 판결에 따라 가지고 현금 10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금 10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 부담을 그 양도세가 또 한두 푼인가? 그다음에 급전 끌어들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할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현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물로 분할받는 사람보다 현금으로 분할받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엊그저께 그 최태원 회장보다 노소영 관장이 탈탈탈 다 정산하고 나면은 노소영 관장이 돈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1조 3천억,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3,800억이니까 그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돈 만들려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 나면 더군다나 4조가 아니라 3조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하고 재산 차이는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 2천억도 세금 내고 탈탈탈 다 털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노소영 관장이 몇 천억 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등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심에서 이겨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요 1심에서 망한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게 차라리 낫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좀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그냥 심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어요. 예컨대 1심에서 징역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똑같이 징역을 받아도 항소심 재판부는 뭐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집행유예 풀어주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 나와가지고 징역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은 어땠습니까? 1심에선 뭘 요구했냐면 주식을 요구했어요. 주식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선 뭘 요구했습니까? 나 주식에 관심 없어. 나는 주식에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과 재산을 그냥 돈으로 그냥 나눠 갖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전략을 갖다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맥힌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최태원 회장 아직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유고를 당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끼면 이게 지금 노소영 관장 측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김희영 씨 측 아이들하고 사이에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글쎄요 제가 이혼 소송 쭉 해봤을 때 엄마 편을 들든 아빠 편을 들든 누구 편을 들면 자식들하고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태원 회장이 몰랐을까? 만약에 제가 최태원 회장의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감히 이런 생각은 못하지만 예컨대 최태원 회장이 저랑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럼 최태원 회장이 혁진아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혼을 갖다가 할까?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최 회장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제가 SK의 고문 변호사다 그러면 회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냥 사랑은 아름답게 하시고 이거는 일반 가정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거는 이혼 소송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안 했지? 왜 최태원 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저는 그게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진언을 했는데도 최태원 회장이 듣지 않았다. 그럼 그건 뭐 최 회장님 잘못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뒤에는 김희영 씨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욕심이겠죠. 첫 번째는 내가 최태 SK그룹 회장의 정식 그 배우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그 신분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욕심이 있었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배우자가 돼야 그 75년생이고 최태원 회장이 몇 년생이죠? 60년대 초반생이니까 열 몇 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내가 그래도 정식 배우자가 돼야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에 정식적으로 이런저러한 그 뭐야 몫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김희영 씨한테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 생각을 뭐 노소영 씨가 몰랐겠습니까? 어차피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노소영 씨나 최태원 씨나 한 살 차인가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뭐야 나이를 먹어가는 마당에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자식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희영 씨하고 당연히 재혼을 갖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애들은 어쨌든지 간에 새엄마가 법적으로는 그 새엄마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그 법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 그 우리 애들 아버지가 이제 세상 뜨고 나면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쨌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제 SK그룹, 결국 SK그룹이 뭐 우리 애들이 회장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될지 모르지만 사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뒤를 이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SK그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니까 SK가 잘 되려고 하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뭐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갖다가 했는데 판결 송달은 5월 30일 날 판결 송달을 받았으니까 아마 뭐 그 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6일이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더 있다라고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상고는 하겠죠. 뭐 인치대가 막 몇십억이던데 인치대가 막 40억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부가 세금이 뭐 20억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국고에 뭐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최태원 회장의 고문 변호사라고 하면 저는 회장님한테 회장님 현실을 인정하시고 적절하게 합의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만약에 노소영 씨 측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관장님 뭐 적절하게 그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SK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한테 주식을 줘야 돼요. 주식을 최소한 한 30%.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게 42.29%였거든요. 42.29%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 주식을 노소영 관장한테 주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금이라도 아끼지.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최태원 회장이 그냥 빠득빠득 뭐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 뒤집혀가지고 뭐 다시 또 666억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뭐 또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주면은 우리나라 세금 뭐 늘어나니까 뭐 곳간이 좀 채워지니까 나쁘진 않을 수 있을진 몰라도, 최 회장의 변호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뭐 네가 뭐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그 재산 뭐 SK 성장에 뭐 노태우 뭐 대통령 뭐 비자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부부 생활하는 기간에 늘어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300억 운운하면서 특히 뭐 조국 같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또 빽빽거리던데, 아이 조국 대표님은 남의 집에 관심 갖지 마시고 빨리 웅동학원이나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까지 이제 세상이 소란스러워졌는데 적절하게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뭐 30%가 됐든 뭐 35%가 됐든 뭐 40%가 됐던 이렇게 이제 그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분할을 하고 하는 게 서로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대1은 아니거든요. 1심은 내가 이겼고 항소심에서 내가 졌으니까 1대1이다. 대법원 가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게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심에서 이긴 거는요, 항소심에서 지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있는 거니까. 뭐 저보다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님들 양쪽에서 다 선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판결을 갖다가 받았던데, 보니까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있더라고요. 그 뭐야, 최태원 회장의 그 뭐야 그 굉장히 많던데 그 변호사를 여러 군데를 갖다가 선임을 했던데, 그 중에 김앤장 변호사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김앤장은 사실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합동법률사무소인데 어쨌든 법적인 구조는 합동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뭐 김앤장이면 김앤장인 거지. 근데 그 김시철 부장판사의 형님이 또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형님의 딸, 그러니까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시철 부장판사가 노서용 관장의 손을 갖다가 이제 번쩍 들어줘가지고 좀 또 그런 것도 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쨌든 양측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 굉장히 누구 대단하네 이런 변호사들 그 다 양측에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은 가장 유리한 거는 그 두 분이 그냥 적절하게 이게 합의를 보고, 그러면서 이 세기의 그 이혼이라고 할까, 뭐 세기는 무슨 어쨌든 이혼이면 이혼인 거지, 잘 마무리를 갖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다들 이제 뭐 저 좀 휴식도 하시고, 그런데 경건하게,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게 뭐 대통령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죠.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두는 아니겠네. 또 뭐 북한 쪽에 뭐 간첩질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몇몇 사람을 뺀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갖다가 세웠고, 그런 분들을 기리면서 좀 편안하면서도 경건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